그날 집에는 그 사람만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칼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짐승을 죽였어요. 이상했던 건 칼자국의 위치였습니다. 가슴도 얼굴도 아니었어요. 공격은 오로지 허리 아래 한 곳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27군데 모두 같은 부위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직접 만든 칼집, 그리고 칼을 뽑는 연습을 한 흔적.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1월 30일, 한겨울의 대낮, 전라북도 남원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박종수, 56세, 가해자는 이선영, 30세. 두 사람은 이웃이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을 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녀는 21년을 기다렸다가 그 남자를 죽였을까요? 왜 특정 부위만 집요하게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왜 법은 이 사건 앞에서 무죄와 사형 사이를 놓고 고민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죽인 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9살 아이가 21년 동안 죽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1월 30일 수요일, 전라북도 남원의 한 시골 마을. 한겨울이었지만 날씨는 포근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비명을 들었어요.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주민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박종수의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주민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방 안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주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주민들을 불렀어요.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었어요.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참혹했어요. 바닥에는 피가 넓게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 이선영이 서 있었어요. 30세,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이선영은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천천히 칼을 바닥에 놓았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였냐고.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짐승을 죽였어요. 경찰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왜 죽였냐고.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경찰은 이선영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감식팀이 도착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팀이었습니다. 현장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종수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56세 남성이었어요.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에는 여러 곳에 자상이 있었어요. 감식관이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총 27군데였어요. 모두 칼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상처의 위치였습니다. 가슴이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허리 아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특히 하체 부위였습니다. 감식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랐습니다.
보통 급소를 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심장, 목, 얼굴 같은 곳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감식관은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흉기도 확보했어요. 부엌 칼이었습니다. 날이 약 20cm 정도 되는 칼이었어요. 손잡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칼날에도 피와 조직이 묻어 있었어요.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방 안을 더 조사했어요. 싸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없었어요. 가구가 넘어진 것도 없었고 물건이 흩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닥에 피만 고여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공격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감식팀은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종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민들은 말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농사일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이선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도 안다고 했어요. 이 마을 출신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이웃 마을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주민들은 이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선영이 어렸을 때부터 박종수는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해요.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선영은 박종수를 죽인 걸까요? 경찰서 조사실. 이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종수를 왜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일을 알아야 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9살 때였어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저는 물을 길러 그 집에 갔어요. 친구 집이었거든요. 친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박종수의 딸과 친구였다고 해요. 자주 그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는 그 사람만 있었어요. 박종수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선영은 물을 길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종수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는 이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조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선영에게 시간을 줬어요. 1시간 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선영은 조금 진정된 상태였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누구한테 말했는지.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박종수가 협박했다고 합니다. 말하면 가족들이 다칠 거라고 했다고 해요. 9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그녀의 비밀이 됐어요. 21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작성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성폭력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박종수의 시신을 정밀 검사했어요. 부검인은 상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27군데의 자상, 모두 칼에 의한 것이었어요. 치명상은 복부와 대퇴부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대량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부검의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처의 분포였어요. 상반신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반신, 특히 생식기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부검의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공격이라고, 특정 부위를 노린 것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분노 혹은 복수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선영의 집도 수색했어요. 그녀가 살던 친정집이었습니다. 방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든 칼집이 있었어요. 천으로 만든 간이 칼집이었습니다. 칼을 넣고 허리에 차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선영이 칼을 뽑는 연습을 한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이선영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검 결과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인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박종수의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여러 곳을 찔려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부검의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처의 패턴이었어요. 총 27군데의 자상, 하나하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복부에 5군데, 대퇴부에 8군데, 그리고 생식기 부위에 14군데. 부검인은 이 숫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절반 이상이 생식기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살인 패턴이 아니라고. 보통 살인 사건에서는 급소를 노립니다. 심장, 목, 머리 같은 곳이죠. 빨리 죽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급소는 거의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검인은 심리학 용어를 떠올렸어요. 오버킬, 과잉 살해라는 뜻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강한 감정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분노, 증오, 복수심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어요. 단순한 오버킬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된 오버킬이었습니다. 부검인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공격 부위의 선택성이 뚜렷함, 감정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성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선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어요. 21년 전 일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냐고. 수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고 했어요. 다만 이선영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1991년 1월 30일 오후, 이선영은 칼을 허리춤에 차고 박종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칼이었어요. 직접 만든 칼집에 넣어서 들고 갔습니다. 박종수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박종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이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종수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이웃아이였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영이 말을 시작했을 거예요. 21년 전 그날 이야기를. 박종수는 당황했을 겁니다. 부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이선영이 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칼을 찔렀어요. 박종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민들이 들었던 비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찔렀어요. 모두 같은 부위를 향했습니다. 박종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선영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박종수를 계속 찔렀어요. 27번째까지.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종수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이선영은 칼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도, 경찰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경찰은 이 장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보통 범인은 도망치려고 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죠. 하지만 이선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체포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어요.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어요. 이선영에게는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그녀의 목적은 박종수를 죽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처벌받는 것도 각오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선영을 다시 조사했어요. 범행 과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라고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부터였는지 물었어요. 이선영은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에 돌아왔다고. 그리고 다시 이 마을에 오니 그 사람이 여전히 여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마주쳤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9살 때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고 해요.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했어요. 칼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칼집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을 잘라서 바느질했다고 해요. 칼을 빨리 꺼낼 수 있도록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연습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대답했어요. 실패하면 안 됐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녹음을 멈추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사팀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시행했다고 했어요. 정당방위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동기를 봐야 한다고. 21년 전 성폭력 피해가 사실이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정리했어요. 일단 객관적인 사실만 조사하자고. 동기와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재개했어요. 그날 박종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대답했어요. 21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박종수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선영이 자세히 말하자 얼굴이 굳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변명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장난이었다고 했대요. 그냥 귀여워서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화가 났다고. 2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꺼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어요. 모든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이선영의 서명을 받았어요. 조사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성폭력, 21년간의 트라우마, 그리고 복수,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법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담당 검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사건 기록을 받아보고 며칠 동안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동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이선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구치소 접견실로 갔습니다. 이선영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선영을 마주 앉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1년 전 일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이선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는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1970년 1월 어느 날이었다고.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했어요. 이선영은 당시 9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었어요. 친구와 놀다가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물을 길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친구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박종수의 딸이었어요. 이선영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심부름을 가고 없었다고 해요. 집에는 박종수만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우물로 가서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물을 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종수가 다가왔다고 해요. 이선영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박종수는 아이를 방으로 끌고 갔다고 해요. 이선영은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검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선영은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박종수가 문을 잠갔다고. 아이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박종수가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선영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검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박종수는 아이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말하면 가족들이 다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남동생이 다칠 거라고 했다고 해요. 9살 아이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갔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고 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이선영은 괜찮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가기 싫었다고 해요. 친구들을 만나기 싫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친구를 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박종수의 딸 말이에요. 하지만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이선영은 친구를 피했다고 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유를 몰랐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이선영은 점점 더 내성적이 됐어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밤에는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고 해요. 학교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걱정해서 물어봤지만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각했다고 해요. 남자 선생님만 봐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남학생들과도 거리를 뒀다고 해요. 친구들은 이선영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남자를 피하냐고 물어봤지만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자 동료들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을 보면 박종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집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어요. 결혼은 생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선영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남자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권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이선영은 선을 봤습니다. 27세 때였어요. 상대는 이웃 마을의 남자 최도현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어요. 몇 번 만났습니다. 최도현은 조용하고 착한 사람 같았어요. 이선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했어요. 1988년 이선영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가까이 오면 온몸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해요. 비명을 지르며 밀어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다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을 피했어요. 같은 방에서 자기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패닉에 빠졌다고 해요. 호흡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점점 화가 났어요. 왜 이러냐고 소리쳤습니다. 부부인데 왜 이렇게 사냐고 따졌어요. 이선영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선영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결혼 2년 만에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거였어요. 이선영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 가을이었어요.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받아줬습니다. 이선영은 친정방에서 지냈어요. 매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었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박종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선영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온몸이 떨렸다고 해요. 2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악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박종수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선영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2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검사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선영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21년 전 일이 정말 사실인지. 검사는 이선영의 과거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전 일은 증거를 찾기 어려웠어요. 당시 신고도 없었고 병원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있었어요. 검사는 이선영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선영의 어머니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딸이 구속된 후 많이 수축해져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선영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머니는 대답했어요. 원래는 밝은 아이였다고. 친구들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겨울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밥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냐고 검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냥 괜찮다고만 했다고 해요. 사춘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남자들을 유독 무서워했다고. 아버지한테도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남자 친척들이 오면 방에 숨었다고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안 풀렸다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어봤지만 딸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맞지 않는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이선영의 남편 최도연도 만났습니다. 최도연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미 재혼해서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선영과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최도현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었다고, 아내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두 번 시도했지만 아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냐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최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해요. 결국 참다 못해 헤어졌다고 합니다. 검사는 병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이선영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1989년 결혼 1년 후였어요. 남편이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며 정신과를 찾았다고 해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왔다고. 남편은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아내와 단둘이 상담했다고 해요. 여성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억지로 물어보니 과거에 나쁜 일이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는 트라우마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진단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권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성은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런 증상이 과거 성폭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특히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자문을 구했어요. 이선영의 증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문의는 분석했어요. 이선영은 전형적인 PTSD 환자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된 것이라고 해요. 특히 성폭력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 명백하다고 했어요. 남편을 거부한 것, 패닉 증상, 악몽, 불면증, 모두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다시 마주친 것이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트라우마가 재활성화됐을 거라고 합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고통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검사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선영의 진술, 가족과 남편의 증언, 병원 기록, 전문가 의견,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연결됐어요. 21년 전 성폭력이 있었고 그것이 이선영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 하지만 검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선영은 명백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동기를 보면 단순한 살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상급자와 회의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소할지 논의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하되 정상 참작을 인정할지 아니면 심신미약을 주장할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하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로 했어요. 공소장이 작성됐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1991년 1월 30일 피해자 박종수를 살해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정상 참작을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했습니다. 1991년 6월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선영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21년 전 성폭력 피해, 그로 인한 트라우마, 결국 범행에 이른 과정,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인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어요. 21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법이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선영의 정신 상태를 설명했어요. PTSD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선영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를 무서워했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어요. 남편 최도현도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거부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제시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살인자인가, 피해자인가, 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검사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법적인 방법을 시도했는지 말이에요. 범행 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조회했어요. 놀랍게도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0년 12월, 범행 한 달 전이었어요. 이선영이 경찰서를 찾아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당시 대응했던 경찰관을 찾았어요. 지역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파출소에 찾아왔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성폭력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고 물었대요. 여성은 21년 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당황했다고 해요. 21년 전이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자신이 9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난감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물었다고 해요. 신고할 수 없냐고. 경찰관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여성은 공소시효가 뭐냐고 물었다고 해요. 경찰관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성폭력의 경우 당시 공소시효는 5년이었다고 해요. 21년이 지났으니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냐고 물었다고 해요. 경찰관은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다고 해요. 여성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해요. 경찰관은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이 증언을 기록했어요. 이선영이 법적인 방법을 시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검사는 이선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서에 갔던 날 이야기를 물었어요. 이선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를 다시 마주친 후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용기를 내서 파출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다고 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냐고 검사가 물었어요. 이선영은 대답했습니다. 절망적이었다고. 2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법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해요. 법이 해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다르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사소송을 안내해 줬다면, 상담 기관을 연결해 줬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검사는 당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1990년 당시 성폭력 공소시효는 5년이었어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년이 지난 사건은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당시는 친고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범죄 발생 6개월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이선영은 어렸을 때 신고하지 못했어요. 협박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구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법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반박했어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팽팽했어요. 방청석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선영을 동정했어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사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은 살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무리 동기가 있어도 사람을 죽인 것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신문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신문은 법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신문은 사적 복수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법을 무시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선영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어요.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도 목소리를 냈어요. 박종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증거도 없는 과거 일로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나왔어요. 박종수의 아들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이선영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어요. 21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을 아느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누나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주 집에 놀러 왔다고 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종수의 딸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이선영과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이선영을 기억하냐고 변호인이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다고, 자주 같이 놀았다고 해요. 하지만 3학년 겨울부터 갑자기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선영이 자신을 피했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선영에게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어요.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했고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변호인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집에 없었지 않냐고. 딸은 말문이 막혔어요. 맞다고. 그날 심부름을 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판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이선영 측은 21년간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21년 전 그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단지 이선영의 증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1991년 12월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이었고 준비된 범행이었어요.
칼을 준비하고 칼집을 만들고 연습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를 27번 찔렀어요. 이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와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9살 때 성폭력을 당했고 21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파괴됐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PTSD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무죄를 주장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이선영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선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9살 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어요. 친구들과 놀 수 없었고 학교도 힘들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고 밤마다 울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갔지만 법은 늦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이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이선영이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 2주 동안 온 나라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어요. 한쪽에서는 이선영을 지지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법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했어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적 복수를 인정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주장했어요. 여성 단체들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어요. 수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어요.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991년 12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선영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담담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1991년 1월 30일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방법도 잔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이 긴장했어요. 그러나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참작합니다. 피고인은 9살 때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1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PTSD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법적 구제를 요청했으나 공소시효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법정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어요. 환호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을 명하겠습니다. 이선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여성 단체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이 마침내 피해자 편에 섰다고 평가했어요.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21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선영은 풀려났어요. 3개월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이선영을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1년 후인 1993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대폭 연장됐어요. 2007년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015년에는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이선영의 사건이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선영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박종수의 유족들은 여전히 억울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이선영은 60대 중반이 됐어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법이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적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고통,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것은 있습니다. 첫째,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공소시효 같은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둘째, 성폭력 피해는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넷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1991년 1월 30일, 한 여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날, 그녀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21년 동안 죽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 법이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녀는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보호받은 피해자였을까요? 법은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정의는 실현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비밀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